오늘 네 번째인데 아까 윤 기자께서 대안을 이야기를 하신다, 대안을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뭐 정말 우리가 다 합의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낫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가 됐겠죠. 사실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서로 이제 같이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다음 시간은 이제 조금 뭐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연계된 이야기로 이제 지방 분권과 자치 이야기를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몇십 년 그 문제에 천착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강의를 이제 그 보충성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틀을 좀 새로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원칙이 바로 서고 또 원칙에 입각한 행정, 그 다음에 법에 입각한 그러한 이제 어떤 국가 운영,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혁신이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가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되고, 그러면서 그 국가의 틀은 일종의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이 프레임워크, 이 틀이 갖춰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제가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강의에 앞서서 이 두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중간에 또 이야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굳이 혁신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으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앞에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에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피하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안 할 수가 없는가 하면 그 조직 논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청와대도 청와대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썼다,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관행이었다 이러거든. 실제 관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여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는 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고,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그걸 안 썼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썼다고. 근데 모르지. 무슨 개인 단위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일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갖다 쓰고 한 건 없었거든. 근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정부들은요, 그 돈을 갖다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말을 못하지만 정말 많이 갖다 썼다고. 청와대도 갖다 쓰고 총리실도 갖다 쓰고 뭐 각 부처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일부 부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쓰기 굉장히 곤란한, 말하자면 공식적인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자면 그 해가 되면, 말하자면 예산 배정할 때는 야, 꼭 우리 돈 달라고 하듯이 너 그거 안 가져오냐? 여기 써야 되는데 안 가져오냐?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가 각 학교의 학생처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운동과 관련돼가지고 뭐 쓸 일이 있는데 그거 교육부 예산에 반영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 돈을 갖다 쓰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행시 된 것이 있어. 근데 관행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법원력이 있고 일은 해야 되고 법원력이 있거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 해서 안 되니까 관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관행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굉장한 프레셔를 줘요. 야, 이때까지 선배들이 다 해왔는데 너 왜 안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칼럼에도 썼지만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행정안전부에 그 특별교부세를 청와대가 일종의 할당을 받아서 썼어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선물 주듯이 이렇게 주고 오고 청와대 참모들도 가가지고 뭐 어디 그러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디 간다 가면은 그 시군 같은 데서 아니 그냥 가십니까 이런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온다는 게 좀 그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뭔가 하면 아니 그래 뭐 요즘 뭐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해결해야 될 일이 꼭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어디 저 마을 해관 하나 어디 짓는데 말이가 한 10억 듭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근데 그게 대한민국 그 교부세법 어디를 봐도 그렇게 쓰라는 게 없거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말이야 특별교부세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런 게 없다고.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싫지. 나중에 가가지고 기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너 그 법이 없는 짓을 왜 해서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실제로 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청와대 간부 한 사람이 특별교부세 때문에 결국은 감옥 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이게 뭔가 하면 곳곳에 그 행정단위, 아주 하부 단위에서 그냥 작은 민원 하나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관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법에 없는 관행. 법에 없는 관행 가지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그 위에 뭘 씌워 놓는가 하면 면죄부를 씌워 놓거든. 그래서 봐줘.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른 기준으로 와서 그 면죄부를 확 걷어 치워버려.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을 따랐던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관행 없어야 되는 거야. 관행이라는 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행정이 돼야 되고 국가라는 것은 모름지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야. 곳곳에 그래. 곳곳에. 그리고 매일같이 사고가 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세월이 바뀌면은 다음 정부가 또 바뀌어 보세요. 이번 정부에서 한 관행이 또 다시 죄가 또 안 되는 거야. 그 관행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어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권위주의 정부들이 막 진짜 법에 없는 짓들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그 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거 한번 전부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요.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뽑아가지고 말이야. 정말 관행을 다 거의 없애듯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과 어긋난 관행들 다 없애버려라. 이거. 그럼 청와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특별교부세도 안 쓰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안 쓰고 그럼 청와대 예산 지금 가지고 되질 않아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청와대 예산을 올려줘야지. 청와대 예산이 지금 800억이 아니라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대통령이 어디 가면 그 자리에서 민원 받으면은 스님 어디 절에 갔는데 스님이 우리 요사체가 다 무너져 갑니다. 오케이. 내가 하나 수리해 드릴게요. 하고 그 해 바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그 특별교부세 그거 이렇게 나가듯이 청와대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 대통령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 그럼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더 늘리면 될 텐데. 그거 늘린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돈 많이 쓴다고 그러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이야. 그거 가지고 무슨 협상 카드 쥐듯이 앉아가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제껴버리고 그냥 이것저것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없어져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가지고 청와대가 돈 필요한 건 주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법에 어긋나는 관행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좀 세상 좀 조용하게 살자 이거예요. 할 일 이렇게 많은데 매일같이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옛날에 관행으로 했던 거 거기다가 그걸 면죄부 벗겨가지고 그거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이게. 왜? 지금도 관행이, 법에 어긋난 관행들이 곳곳에 많거든. 그거 떼지나가지고 다 하면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 소진할 게 없어.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전부 법하고 그 법에 어긋난 관행이라는 것들 전부 적출해가지고 싹 전부 정리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앞서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게 나는 좀 그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되는 그런 국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나라가 조용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혁신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 결국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가져갈게요. 우리가 한 나라에 이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하자면 세 개의 이 중요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국가 부분이 있고 정부를 포함한 국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공동체 내지는 시민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이 국가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부분, 시장 부분, 그 다음에 공동체나 이제 그 시민사회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이 큰지는 모르죠, 우리가. 우리 같으면 어디가 크겠습니까? 상당히 국가 부분이 클 거라고. 미국 같으면 이 시장 부분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으면 시민사회 부분이라는 이런 게 더 클 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와 관계없이 대체로 이런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국가 부분과 시장이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에 뭐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A 영역, B 영역이 다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아까 조합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합하는 그 같은 건 이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이 시장하고의 합쳐진 하나의 C 부분이나 또 D 부분 국가가 조금 관여하면 보조금을 받고 한다면 그게 D 부분이 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의 그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관계를 어떻게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횡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말하자면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의 국가 부분을 이루게 되겠죠. 밖에는 크게는 시장과 공동체와 국가가 있고 그 국가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횡축과 종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시장과 국가와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축과 행축이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종축이고 행축이고 뭐 하나로 다 직결해서 한 곳에서 국가가 다 권력을 잡아야 되고 그 국가 중에서도 국가의 수반이 아니면 행정 수반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힘을 다 가져야 돼. 이게 이제 독재고 전제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믿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도 믿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그렇게 운영했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 지금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국가주의적인 그리고 전제적인 그런 그 통치를 했던 스탈린 같은 거 좌파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히틀러 같은 사람은 우파 입장에서 그렇게 모든 권력을 시장이고 공동체고 다 그냥 거기에 군림하고 국가가 군림하고 그 국가 권력을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국가의 최고위 그 직에다가 다 집중시켜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면에, 야, 국가는 좀 제발 좀 작아져라. 오히려 시장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게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극단의 이론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과 공동체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여기도 우파가 있고 좌파 있고 다 있어요. 우파의 우리 대표적인 아담 스미스라든가 그 뒤에 아담 스미스의 그 뒤를 따라간 이제 하이엑. 그야말로 진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내 친구들이, 그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쇼크를 받았는데. 78년에 하이엑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당시의 경제기획원의 관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프라우드 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갈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들이 다 한국 경제의 빌드라고, 건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엘리트들이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의 엘리트들은 무슨 저쪽으로 말하자면 로펌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도 가고 하겠지만, 그때는 다 엘리트들은 고시하고 그럴 때고, 그 다음에 고시한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배경이 좋고 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경제기획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그 계획 경제를 챙겨 나갈 때거든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사람이고, 국가 주도의 그 성장 전략이라는 데 대해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신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쫙 불러요. 78년도에. 하이엑. 참 재밌죠. 난 그게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연을 시키고 한다고. 그런데 그때 정부가 국가 주도주의와 국가 기획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정부가 그와 정반대되는 하이엑을 불러서 그 공무원들에게 왜 말하자면 국가 기획주의가 나쁜가를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이엑이 뭐라고 했냐, 그 자리에서. 자기는 화폐를 왜 국가가 발행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폐를. 내가 그게 쇼킹한 거야. 화폐도 여기서 화폐를 발행하고 저기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크레딧을 얻은 쪽이 통용되면 그만이지. 국가가 그 화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 화폐를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디플레이션을 조장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양적완. 이것이 결국은 세계의 경제를 어디로 흘러간 엉뚱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빈부격차를 오히려 만들고, 권력과 경제가 권력과 그 다음에 돈이 결탁하는 그런 걸 만드는 통로가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자기 모르겠다라고 했다. 놀랍게도 제가 거의 말해 78년인가 언제 40년 좀 된 지금에 와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때 하이엑이 그랬거든. 근데 지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의 그것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정이 돼 있거든.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화폐라고, 그거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달러는 무한대로 가가지고 진짜 인쇄소가 있는 한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게 인쇄소가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를 왜곡시키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40년 전에 하이에크 그때 왜 화폐를 국가가 발행해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엑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야 그야말로 이 슬레이버리, 그 애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완전히 앞에 스탈린, 히틀러. 반면에 좌파 입장에서도, 좌파 중에서도 좌파, 프루돈 같은 사람. 마르크스하고 엄청난 그 견해차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서로가 부딪히고 그랬지만, 프루돈 같은 사람은 보세요.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은 인스펙트 하는 거고, 말하자면 조사하는 거고, 스파이 해가지고 염탐하는 거고, 나를 지도하는 거고, 입법화하는 거고, 규제하는 거고, 잡아 넣는 거고, 그리고 세뇌시킨다는 거고, 설교한다는 거고, 통제한다는 거고, 평가한다는 거고, 번호 매긴다는 거고, 나쁜다. 이게 지금 내가 짧게 저렇게 했는데 프루동의 책에 보면요. 거의 한 페이지 갑니다, 이게. 세상에 나쁜 단어는 다 적어놨어요. 프루동. 이 프루동은 뭔가 하면 어떤 형태의 국가는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든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든 그 국가가 권력을 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인간을 이것은 벌써 노예로 만들고 그 위에 뭐 하는 건가 하면 나를 염탐하고 번호 매기고 규제하고 분류하고 이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냐. 오로지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 조합주의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조합 만들어서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하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그건 안 된다. 아나키스트죠.
좌파 아나키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런 서로가 그 국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시장의 역할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상반된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여기 밑에 봅시다. 어떠한 공공부분의 공공기관, 퍼블릭 에이전시도 뭐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프라이빗 에이전시가 민간 부분이 민간 기구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공동체와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 하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되는가 하면 퍼블릭 에이전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노 하이어 레벨 퍼블릭 에이전시 위에 상층에 있는 정부는 상층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 종적인 단위에서 횡적인 단위에서는 뭐예요? 국가가 하여튼 시장과 공동체가 우선 가야 된다는 거고 종적인 단위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위 단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그게 말하자면 상위 단위의 정부가 특히 국가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다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보충적으로. 근데 왜 국가가 아니면 상위 기관이 밑에 기관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말라.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고 여기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할 때 우리 국민이나 우리 여기 다 인간들이 우리 개개인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괜찮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가 하나 더 발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중심을 이룰 때 이 세상이 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이 공동체가 시민사회와 시장이 프라이빗 섹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공 영역이나 상위 기관이 끼어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어느 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이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과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시장과 공동체가 앞서야 된다라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뭘 하는가 하면 밑에 하위 정부가 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끼우면 안 되는가 하면 상위 정부의 국가가 끼우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다인데 뒤에 부분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공식화돼서 유럽의 EU의 기본적인 메스트리 조약에 들어가 있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것을 헌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 보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를 이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좀 예. 가장 그 먼저 이야기하신 분 내지는 이분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지금 누군가 하면 레오 13세 1800년대 후반에 1870 몇 년부터 약 한 27, 8년간 교황에 재위하셨던 그러니까 교황 중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세 번째로 오래 재위를 하신 분입니다. 재위를 하신 분이고 90이 넘어서까지 교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만 가톨릭 안에서의 레오 13세의 존재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게 참 한글로 번역된 걸 못 구해서 제가 뭐 합니다만은 영어가 괜찮으신 분은 영어로는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반드시 읽힙니다. 이 레오 13세의 레룸 노바름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of the revolutionary change.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부제가 뭐라고 보이는가? Right and duties of capital and labor. 자본과 노동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교황이 썼는데 이것이
물론 교황이 혼자 쓴 게 아니라 상당한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그 당시의 학자들과 논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겠죠. A4 용지로 포인터 10으로 옮기면 약 한 35페이지가 굉장히 분량이 두꺼운 거예요. 이걸 교황이 다 돌렸거든요. 그 주교들한테 돌리고 숙독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지도하라고 이제 돌린 겁니다. 거기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교황이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은 뭔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이 1차, 2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계화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몰리고 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이 거의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 교황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그 자본을 가진 자들이 이 도시로 올라온 그 농민들과 그 다음에 도시로 이주한 그 새로 이입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거의 이중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이중으로. 일하면서 착취하고 임금 적게 주고 임금 적게 준 데다가 그 위에다가 고리대금 줘가지고 이자 뜯고 이중 삼중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무한 경쟁이 불러오는 탐욕과 인정사정 보지 않는 고용주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경제 전체가 소수의 가진 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궁핍한 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소위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특히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당연히 사유재산 제도의 철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국가 권력이 자본 세력을 누르는 것을 눌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교황이 그게 놀란 거예요. 노동자들이 핍박받고 노예처럼 사는 건 좋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국가 권력을 그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본의 그 어떤 재산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황이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교황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회칙을 내리는데 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하지만 뭐는 안 되냐? 사유재산 제도는 신이 부여한 권리, 기본권이다.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가 하면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부정하지 마라.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적인 생활이라는 이런 걸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부숴버리는 거다, 국가는. 그래서 국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 제도는 자연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분노 위에 서서 이 일을 철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훈계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굉장히 아픈 소리를 해요. 부는 그것을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 일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신 앞에 홀로 섰을 때 그 앞에서 몸을 떨어야 할 것이다. 신 앞에 홀로 섰을 때 너는 그 몸을 떨어야 할 것이다. 네가 쓸 만큼 쓰라는 거야. 먹고 네가 말하자면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당신이 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좋은 거 먹을 만큼 먹어라. 아이들 교육시키고 시킨 만큼 시켜라.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건 네 거 아니다. 그거는 누구 것인가 하면 그거는 원래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재산이었고 그것은 네가 네 거라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불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하는 거 아니야. 만일 너희들이 계속 그럴 때는 정말 신 앞에 홀로 섰을 때 네가 그 앞에서 몸을 떨어야 할 것이다. 그거 참 강하게 씁니다. 근데 이 정신이 가톨릭의 기본 정신이 되어 있지만 가장 그 레오 13세의 정신을 가장 잘 받들고 있다는 교황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지금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태 때 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서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참
세월호 사태에다가 뭐 그다음에 자살률 세계 최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오셨어요. 데이터를 받겠죠, 한국 오기 전에. 근데 단 한 번도 이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찾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을 존중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비정함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정함은 뭘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혁명적인 조치나 그 다음에 국가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가 하면 공공선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정신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의 똑같이 레오 13세와 똑같은 말하자면 일종의 보충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의 많은 그 서구의 시민들, 유럽 사회의 시민들이 이 보충성의 원칙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톨릭 교인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보충성의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왜 말하자면 노무현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왜 한미 FTA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조정부터 산업에서 혁신이 곳곳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특히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지금 이 산업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말하자면 이 변화무쌍한 글로벌 말하자면 분업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처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느낍니까? 이미 핀테크 같은 건요. 핀테크 기술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 금융 구조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금융노조나 금융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세력이 강하니까 핀테크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핀테크 쪽으로 가면 금융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 버린가 하면 통신 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은행 금융 부분에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금융에 있어서의 주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도 조선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몰랐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정책시장을 할 때부터 조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다. 왜 그런데 조선의 구조조정을 못했냐 그러면. 국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힘으로 지금 현재 자본을 이동시키고 노동을 이동시키고 옛날에는 됐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신 말이야 반도체에 당신 자동차에 하면 자동차 했어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이 자동차를 뭐라고 나왔죠? 지금 벌써? 헌재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업 경영권 침해입니다. 청와대의 비서관 하나가 큰 대기업 기조실에 전화 하나 건 게 게이트가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수로 가가지고 국가가 당신은 조선하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새사업 신사업 하면은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은행장 보고 너 돈 저쪽에 좀 빌려줘 할 수가 없다고. 노조를 이길 수 있어요 국가가? 국가가 지금 자본을 이길 만한 그 정도 힘이 있나요? 없다고. 없으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그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열어가지고 시장의 압력을 오히려 시장의 그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장의 압박 속에서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 기업은 스스로 문 닫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우리 국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평균 35개월이 걸리는 이 판에 어떻게 국가 권력이 그것을 끌어가겠냐고요. 뭐가 움직여줘야 되는가 하면 시장이, 공동체가, 시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역량이 우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가가지고 그 혁신이 일어나는 방법도 국가가 이렇게 혁신해라, 저렇게 혁신해라.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국가가 잘 되려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된다고. 근데 그 지속적인 혁신을 국가가 주도할 수가 없다고. 국가가 주도하면은 국가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한번 이쪽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좀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죄송한데 국가 R&D 투자예요. 과학기술 투자라고요.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바탕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1인당 인구 1인당 R&D 비용을 국가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축은 1인당 R&D 비용을 많이 쓰는 국가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국이 어딘가 하면 이게 한국이거든. 지금 여기에. 세계에서 1인당 연구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 1인당의 그 퍼캐피타 연구비가 제일 많다고. 여기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이쪽은 뭔가 하면 연구원 수예요. R&D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숫자라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이게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미국보다 인구 비례로 더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말하자면 그 연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지금 과학기술 행정을 하는 과학기술 관료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연구비를 저렇게 쓰고 연구자가 저렇게 많은데 국가 R&D 투자의 성공률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R&D 투자의 성공률이 몇 %냐? 98%입니다. 98%라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공할 만한 연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몇 %인가 하면 독일은요, 25%, 30% 정도입니다. 실패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느냐? 기초연구와 그 다음에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총장을 하셨던 그 누굽니까? 그 총장이 그분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연구라는 건 어떻게 되는가? 이쪽에 기초 연구가 있고 혁신 연구가 있으면 기초 연구와 혁신 연구 쪽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쉬운 연구는 이렇게 적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연구는 많고 그 다음에 기초 연구와 혁신 연구는 적은 이런 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형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는 실패하는 연구를 하느냐? 민간 부분은 실패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고요. 국가는 왜 안 할까요? 국가가 주도하는 왜 안 하느냐? 당연하죠. 실패하면은 뭐 돌아 그 다음에 감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 왜 실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이잖아요. 이쪽 과에 있다가 다음에 저쪽 과에 가고 저쪽 과에 가고 실패하고 저쪽 과에 가고 말하자면 평생 그 과에 있다면은 내가 말하자면 그때 실패하고 10년 뒤에 내가 성공했으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단기적으로 자기 실적을 갖다 증명해 보여야 돼. 이런 관료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식당 주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빠른가 하면은 여기에 가가지고 구청 위생과가 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검사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오히려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보고 소비자가 통제하도록 열어줘 버리면 훨씬 더 식당이 더 위생적이 된다고. 언제든지 주방 들여다볼 수 있게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통제를 하는 것이지 구청의 위생과는 보충적인 소비자 눈에 안 보이는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뭐 온갖 걸 다 간섭하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혁신을 누가 주도하는 것이 더 나으냐 했을 때 당연히 뭐가 더 낫는가 하면 민간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괜찮아졌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역량도 굉장히 커졌다고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기업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CSR, CSV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CSR은 이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기업의 사회 기여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CSR은 이제는 우리 기업 활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됐다고 이미. 그래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도 국가만 공공재를 생산하고 국가만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 같은 이 회사들도 자기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의 기업 시민, 코퍼레이트 시티즌으로서의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엄청나게 매를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이런 등등.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CSR 지금 제가 오늘 통계를 다 찾지를 못했는데 CSR을 하는 기업들은 자기 CSR 한 것을 보고서를 냅니다. 대충. 그럼 미국 같으면 보고서를 내는 기업이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중국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국도 지금 시작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CSR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심지어 개별적인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공익과 공공 서비스를 향한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한다, 기업들도. 그냥 말하자면 너들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고 국가는 생산자고. 그래서 국가는 공공 서비스와 공공재는 오로지 국가만이 생산한다. 이게 지금 통하지를 않는다고. 통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CSR 행위 같은 것도 CSR도 그렇지만 CSV는 더하죠. 점차 기업들이 지금 이런 데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CJ가 베트남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 가서 이제 CJ가 그걸 많이 하니까 농산물을 많이 처리하니까 그 농산물을 베트남에서 길러오는데 베트남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그 농민들에게 농사만 짓게 하는 거예요. 착취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농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농법을 가르치면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농법을 가르쳐요. 베트남 사람들이 모르는 신농법을 가르쳐줘요. 신농법을 가르쳐 주려니 뭐가 해야 돼요? 문자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그냥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께 농법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농민은 지식 농민이 돼가고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벌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가 지금의 여기만 있었던 거 아니죠. 우리 역사를 봐도 우리 역사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이야기하기가 못합니다만 채부잣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CSR이거든요. 채부잣집이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가 하면 여담삼아 이야기 드리면 사람들이 채부잣집이 무슨 흉년에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말이야. 시집 오면 몇 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잘 몰라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면 혁신으로 벌었습니다. 혁신. 그 혁신이 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양법을 사용 안 했거든요. 이양에 모를 키워가지고 이제 옮겨 심는 모신기를 안 했다고요. 직모를 했다고. 직모를. 왜 직모를 했는가 하면 이 모신기를 할 때 한 번씩 가뭄이 들어버리면 물이 없어가지고 모신기 자체를 아무도 못 하니까 곡식이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양을 금지를 하고 바로 직모를 하면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그 해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이제 심기 때문에. 그런데 채부잣집의 제1대 채부자는 뭘 했는가 하면 이 무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 경주에 가가지고 그 강에 물줄기를 끌어다 대가지고 언제든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양법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양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거든.
혁신이죠. 농사를 지니까 직모하는 것보다 5배, 10배의 수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작인들 어떻게 됩니까? 소작을 붙이는데 소작인들도 직모했을 때보다도 몇 배의 그 소작을 한 말하자면 그 보상을 받아가니까 소작인들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농토를 다 더 확보하고 더 개간하고 더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양반이 CSR을 한 거지. CSR, CSV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과객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과객이 들르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A급은 이쪽, B급은 저쪽. 그때 신분사회니까 나눠가지고 이렇게 묵어가게 했는데 소위 양반들 중요한 VIP들 A급이 있으면 꼭 최부자가 그 A급을 자기가 직접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면서 경주에 가가지고 떨어진 경주에 있으면서 최부자는 뭔가 하면 한양이나 전국 각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정보를 다 게더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밥을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최부자는 밥을 대접함으로써 그 국가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그 정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CSR, CSV 행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은 원래가 민간 부분도 그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게 돼 있다고. 그거를 자꾸 말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민간 부분은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소비만 하고 세금 내면 국가가 한다. 이 개념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우리가 말하자면 민간이나 이런 쪽의 역할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혁신도 오히려 더 빠르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하고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은 CSR, 우리 사회의 공적인 재화와 공적 서비스를 행하는 것도 더 많을 것이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공동체도 스스로 말하자면 정부 이상의 공적인 재화와 공적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 가서 참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갔는데요. 곳곳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길가에 이만한 이런 팻말이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밑에 보면 어떨 때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던캔빌 고등학교 학생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 교수 누구, 변호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저게 뭐지 도대체? 어댑트 하이웨이라는 게 넥스트 투 마일이라는 거. 저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지도교수하고 어디 물건을 사러 가다 내가 지도교수한테 물었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그 지도교수 말이 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냐? 어댑트 하이웨이 넥스트 투 마일이라는 것은 이 팻말이 꽂힌 데부터 이 마일은 내가 청소하고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로를 내가 관리해 준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변호사 누구, 교수 누구, 아니면 지금 던캔빌 고등학교 학생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어댑트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이게 다 박혀 있다고. 무슨 어떤 처치, 그다음에 어떤 동네, 어떤 패밀리, 다 박.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실제로 저 행위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전부 그것을 다 관리하고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세상과 이 커뮤니티가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공공재를 생산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나설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어떨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가 하면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걸 느낄 때 나서는 거예요. 내가 피치자고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전부 대통령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보고 그냥 와서 세금이나 내려가고 수시로 사람 잡아가고 이런 세상은 내가 그걸 낼 이유가 없다고. 우리나라 독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니네 나라도 옛날에 독일에 여기 그 정당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 있던 사람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참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즘 그렇지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뭘 줄까
뭘 내가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밥 사라. 국회의원 보고. 밥 사라고 그런다.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 내가 설명해 줄게. 한국 사람, 니네 나라는 니네 나라대로 독일 사람이 밥 사는 것도 합리적인 행위고 한국도 합리적인 행위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일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니거든. 국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영원히 피치자예요. 피치자의 입장이고 자기 목소리는 듣기지도 않고 맨날 국가로부터 통제당하고 규제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국가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든지 뜯어먹고 기회만 내면 뺏어먹는 게 그게 합리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든. 국가가 지금 잘못된 통치 규제와 통치 질서가 결국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중동 갔다 오면요. 비행기 안에 막 재떨이도 뜯어오고 포크하고 칼도 막 집어넣고 만일 그 사람이 가가지고 대한항공 주식이나 아시아나 주식을 단 몇 주라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그거가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비근한 예로 젊은 창신동에 그 봉제골목이 다 죽어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동네를 다 바꿔놔 버린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봉제 공장에 이름도 없는 공장에 자기들 아이덴티티 다 집 이름들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동의 패션쇼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골목이 살아나고 남영동 인쇄골목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이 죽어가는 골목에 젊은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서 먹는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있어야지 하고 공동체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액티브하게 돌아가야지 된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경찰도 마찬가지. 행정의 컨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찰과 도둑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찰과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도둑을 많이 잡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예방하고 시민들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워치하도록 감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경찰은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도둑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 직접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경찰은 그 행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비 사 모으고요, 경찰관 더 뽑고 훈련하고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그런데 시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예산을 전부 어디다 투입하는가 하면 시티즌 폴리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시민 경찰 학교 뭐 이런 거 그 자원봉사 경찰이 돌아가도록 자기들은 보충적 역할을 하지 지가 방망이 내고 무조건 다 잡아야 되겠다고 덤비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공급하겠다고 직접 개입하겠다고 하느냐 모든 구석구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시장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함부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특히 공공재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유행어가 되고 있는 프로슈밍 행위입니다. 프로슈밍이 뭡니까?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로슈밍 행위에 지금 관여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오늘 우리 커피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다방에 가면 커피 어떻게 줬습니까? 다방 아가씨가 와가지고 다 5가지 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서 주문하고 내가 사고 나가면서 뭐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분리수거까지 하고 나옵니다. 이 말하자면 커피 서비스의 그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슈밍 행위를 유발해내는 사회가 그게 우수한 사회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도 프로슈밍 행위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못 만들어내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치 소비자들의 생산적 행위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노사모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일종의 정치 프로슈머의 그룹들입니다. 생산 소비자의 그룹들이라고. 같은 선거를 하는데요. 같은 선거를 하는데 그 상대 후보는 이해찬 캠프는 교수들을 모아놔도 교수들 모아놓으면 밥을 사줘야 돼요. 내가 당시에 정책자문단장을 했지만 노무현 캠프는 교수들 모아놓으면 교수들이 나가면서 돈을 전부 내고 나가는데 그 돈이 모여요. 남아요. 그죠? 사람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이 오히려 들어오는 집단과 사람만 모으기만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집단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뭐 하여간. 그래서 그 프로슈밍, 이런 프로슈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데,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빨리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시장과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과 공동체에 다 맡길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시장은 시장대로의 모순이 있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의 한계가 있다고요.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그야말로 규제를 풀고 뭐 해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이 우리의 경제의 완전한 그 주체가 돼가지고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이 막대예요. 위에 흰 막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흰 막대가 시장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소득. 시장소득이라는 것은 세금 걷지 않고 복지 혜택 주고받지 않고 완전히 시장에서 내가 돈 다 벌었을 때 이야기해요. 시장. 복지하고 세금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장에서 벌어들. 시장소득이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스웨덴 같은 국가를 보자. 스웨덴은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같은 국가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니계수인데요. 지니계수가 4.0이 넘어가면 상당히 불안한 국가가 됩니다. 0.4가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0.4가 넘어가면 불안한 나라가 되는데 스웨덴은요. 스웨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노르웨이니 벨기에니 이런 국가의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다 0.4 이상이 나옵니다. 0.4, 0.4 이상. 뭔가 하면은 시장이 이 나라들이 다 뭔가 하면 스웨덴도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을 잘 모르고 맨날 복지만 이야기하는데 복지국가 이전에 스웨덴은 자유시장 국가입니다. 시장의 규제 자유도와 그 다음에 경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지. 만 세계의 그 유럽 국가 중에서 항상 15위권 정도가 되는 국가입니다. 스웨덴이. 그만큼 그게 높다고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놓으니까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저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누가 조정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시장에 조정하는 행위와 분배와 그 다음에 이 소득을 교정하는 행위는 이건 시장이 못한다고요.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야 되죠.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조세를 걷어가지고 그 조세를 가지고 복지나 사회비 지출을 통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시장 혁신이 다 일어나고 돈 벌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벌고 편차가 확 커진 걸 국가가 조세로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평을 맞춰줘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해가지고 나눠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하자면 요 파란 선이 소위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입니다. 국가 행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위계수거든요. 얼마로 떨어지는가 하면 0.25, 0.23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 정말 가가지고 그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롭게, 시장은 성장의 축이 되고 국가는 분배와 돌봄의 축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요, 보세요. 시장 소득 자체의 진위계수는 불평등은 스웨덴보다 훨씬 낮아요. 0.34,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변함없이 0.33. 스웨덴보다 0.1이 더 떨어져요. 굉장히 시장은 공정하다고 말하자면 이걸로 보면. 근데 국가가 말하자면 들어가서 교정하는 역할도 없어. 교정하는 역할이 저쪽에서는 0.1 뭐 얼마가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교정 그 개수가
0.2,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이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복지 지출이 많아지고 사회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묶어놓고 국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을 해야 할 역할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세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국민 부담률이, 이쪽은 국민 부담률이 말하자면 전체 GDP의 50% 가까이 되는 국가고, 우리는 국민 부담률이 23%, 25%밖에 안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비 지출이 우리보다 2배, 3배가 되니까 저 국가들은 그런 형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롭게, 국가는 분배의 축으로. 왜 국가가 분배의 축으로 들어갔냐? 국가가 아니면 시장과 공동체는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라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국가가 보충적으로 들어가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요?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어.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어 마땅히 있어야 할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국가가 없어. 어디에 없느냐? 아까 이야기한 사회비 지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GDP 대비 사회비 지출이거든요. 아까 그쪽 나라들은 국가가 이 보충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국가가 지금 이렇게 GDP의 30% 이상을 쓰고 있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10% 남짓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영역에 국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마찬가지죠. 안보의 영역. 안보야말로 시장이 못하고 공동체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보야말로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안보에 있어서 완전히 허당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서 오죽하면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당신 내봐라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겠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리아 패싱이야.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에는 없고 이렇게. 없어도 될 영역에는 국가가 있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시장 규제를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가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월드뱅크에서 원래 11위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경제자유도가 그 다음에 그나마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교역량이 세계 7위에 달하는 국가가 이렇게 경제자유도는 35위, 41위, 3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온갖 걸 다 묶어놓고 안 풀어준다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까 뭐까지 가느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게 지금 스웨덴에 있는 세인트 고란이라는 그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에서는 말도 꺼낼 수도 없는 영리병원이 스웨덴에는 저렇게 유럽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의 영리병원이 있는 거예요. 영리병원이라는 건 병원을 가지고 상장도 시킬 수가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돈 벌어라 이거예요. 번 돈은 어떻게 하냐? 국가가 다 가져오. 이 세인트 고란 병원에서 다 벌어봐야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인트 고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다 쓰는 게 아니라 세인트 고란 병원에 여기는 더더욱 조세를 더 강화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어디 쓰는가 하면 그것을 다른 의료비로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병원에 누가 오느냐? 영리병원이니까 아주 특수한 그런 영역, 보험이 안 되는 영역, 이런 영역을 주로 취급하니까 유럽에 이제 부자들이 와가지고 그 돈 벌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못하게 하니까 말하자면 그런 시장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소위 공유권의, 공유재산 내지는 공유권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람들이 내 사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 초지가 있다면 사유지가 있고 공동의 초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는 소나 양을 갖다 어디부터 먼저 먹이느냐?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부터 먹여야 됩니까? 자기 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공동 초지에 가서 먹여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공동 초지에 가서 먼저 먹이고 먹인 다음에 이제 자기 거 먹인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초지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땅도 골라줘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풀도 뽑아줘야 되고 나쁜 풀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또 자기는 안 나가. 소위 말하는 배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좀 굉장히 보수적인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러는 거지.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관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그 풀을 못 듣게 하고 몇 마리 이상 풀을 못 듣게 하자. 그리고 말하자면 서로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전부 나와서 일을 하자. 일 못하는 친구는 그 대신 벌금을 내고 돈을 내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위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관리위원회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국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관리위원회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풀밭 관리를 하고 풀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관리위원회가 지금 무슨 꼴인가 하면 풀밭 관리는 안 하고 이 관리소장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너 집에 숟가락이 몇 개냐? 너 집에 이상한 놈 안 왔어? 너 애 장가 가서 안 가서? 빨리 결혼시켜. 이 간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있어야 할 그 초지 관리 업무가 그 초지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관리위원이 있어야 되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역할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국가가. 그래서 지금 보충성의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롭게 좀 국가를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논쟁을 해서라도. 근데 우리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헌법에 바로 이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해 놨거든. 예? 천명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보십시오.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래서 해서 경제적, 남용을 반영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자, 이 관계를 놓고 이 두 개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동일한 원칙이냐? 아니면 1항이 앞서고 2항이 보충적으로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민주화 논쟁이 있는 겁니다. 2항이 오히려 더 앞설 수도 있다. 아니면 1항과 똑같이 2항이 같은 무게로 같은 원칙으로 간다. 한쪽은 아니다. 1항이 기본이고 2항은 예외적으로 말하자면 보충적으로 해놓은 것이 2항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 제119조 1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 보장하는 자본주의 바탕을 둔 시장경제 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 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 아울러 등등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재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헌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다만 이것이 뭐냐. 보충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하나의 원칙으로 이것을 덮고 갈 수 있는 이 논쟁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헌법을 해석하는 논쟁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느 것을 앞세울 것이냐를 놓고서 논쟁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쪽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가, 공동체와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 균형.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이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보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문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한다면 나는 보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논쟁을 뜨겁게 한번 해줘야 된다.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겠느냐를 놓고서 답 없어요.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철학이래야 돼. 각자 전부 말하자면 답안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론 수준이 그 정도로 가줘야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어느 하나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보충이 되든 두 개 다 거의 같이 가자는 이야기라고. 다만 이런 논쟁, 그거 할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뭐 이거 가지고 말이야 작은 거 지금 또 오늘도 무슨 누구 김관진 구속 하니까 가가지고 누구하고 그 판사가 누구하고 동기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싸우는 거는 싸우는 대로 싸우더라도 이거 가지고 좀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놓고서 하고 지금 우리 국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이냐를 그대 담론을 가지고 이쪽 학자 나오고 저쪽 학자 나와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논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나는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다고 국민들은.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을 거거든. 자연스럽게 보충의 원칙은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 헌법 정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봐요. 근데 그런 논쟁이 없거든. 경제민주화 나오면 한쪽이 그냥 몰고 가. 다른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가가지고 반대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 왜 말하자면 이것이 앞서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과 그 비전을 내놓지 않는다고. 이게 답답한 겁니다. 자,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과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국가 안에 들어가서의 종축과 행축. 이 종축과 행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이 종축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